자, 이번 주 주제는 부동산을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하는, 단지 그냥 부동산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운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성공하고, 또 운이 나빠서 실패하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성공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듯이 실패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공하는 것에도 어떤 공식이 있는 거고 또 실패하는 것에도 어떤 공식이 있는 거죠. 그동안은 제가 이제 성공의 공식들을 쭉 주제별로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실패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쭉 알아봄으로 해서 우리도 그런 실패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반면교사 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늦게 좀 들어오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주변 이야기들을 먼저 하다가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저께 다들 참 늦게 주무셨죠? 축구 보시느냐고. 어, 극적으로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게 16강을 올라갔고요. 이제 또 16강에서 또 브라질을 또 만나야 되죠. 네,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어, 다들 요즘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만 지금 현재 어려운 게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가 다 어렵고 또 전망이 다 어둡기 때문에 과연 부동산 투자를 요즘 같은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그 고민들이 좀 있지 않으신가 생각을 합니다. 어, 결국 요즘은 이제 그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동안 이제 각 나라에서 현금을 많이 풀었고, 그거에 대한 그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제 금리가, 그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이러한 그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경제 상황은 또 정치 상황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정치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파업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뭐 철도 파업, 뭐 지하철 파업, 또 화물연대 파업까지도 뭐 더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 경기에서 놓고 보면 시멘트 자동차들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또 철강 이런 것들이 움직여지지 않다 보니까 공사가 또 멈춰 있는 뭐 이러한 상황들도 펼쳐지곤 합니다. 우리나라 결국 부동산도 우리나라가 잘 돼야 부동산도 잘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뉴스를 볼 수밖에 없고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역사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았고 또 슬기를 발휘했고 또 지혜와 단합을 발휘했던 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였고요. 또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역사 속에 계속 반복이 됐음에도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또 우리의 역사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게 대한민국의 저력이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을 한마디로 정의해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라는 단어가 물론 뭐 영어로는 we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느낌과 우리의 느낌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어, we are mother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my mother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내 엄마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엄마가 익숙하죠. 우리 동네, 다음에 우리 가족, 그다음에 우리나라, 우리 학교 해서 우리라는 말들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엄마지만, 나의 학교지만, 나의 나라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나라의 저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려운 시절 힘든 것들을 혼자 이겨내고 혼자 견뎌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견뎌내는 이러한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고 또 드라마 같은 그런 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좀 응원하고 또 하나로 뭉치다 보니까 이러한
기적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2년 현재 경제 상황, 정치 상황, 또 세계 외교 상황 녹록지 않습니다만 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과거는 아름답고 현재는 힘들죠. 근데 늘 현재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보면 아름답습니다. 2022년도 지금 현재 이 고금리 상황, 경제 상황, 정치 상황 또한 지나고 보면 그 시절은 아름다웠던 시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오늘이라는 전제로 뭐 10년 전도 오늘이고 20년 전도 오늘이다. 오늘의 눈으로 본다면 2022년의 상황은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뭐 나라들이 몇 번 바뀌었죠. 또 나라가 흥망성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했던 그것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재 대한민국까지 망했던 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들이 망했던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 장점은 우리로서 함께 뭉친다, 함께 뭉친다라는 장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최대 단점, 우리 민족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갈라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되면 똘똘 뭉치는데 우리 동네와 동네의 싸움, 지역과 지역의 싸움, 정치 세력과 정치 세력의 싸움으로 우리와 적, 그러니까 우리는 결속력이 있는 반면에 우리 외적인 부분은 경쟁자고 적입니다. 이 적과는 우리 민족 특성이 타협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양쪽 다 죽던 둘 중에 한쪽이 죽던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싸워요. 그래서 우리라는 바운더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라는 바운드가 넓게 쓰이면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 이렇게 넓게 쓰이면 세계와 경쟁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 않는 민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이 우리라는 바운더리가 좁게 쓰여서 우리 민족 내에서 서로 나뉘면 그러면 전쟁을 불사할 정도까지 서로 죽는 게 우리 민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우리라는 바운더리를 나누려 드는가? 역사 속으로 봤을 때 바로 정치 집단이죠. 정치 집단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우리라는 바운더리를 나눕니다. 그리고 카르텔을 형성하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용서가 되고 우리끼리는 다 이해되지만 상대방은 무슨 얘기를 하든 나랑은 반대야. 심지어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특사를 보내죠. 그래서 과연 쟤네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한쪽에서는 둘 다 똑같이 본 거예요. 일본의 상황을 똑같이 봤고 전쟁 준비가 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그거와 반대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겁니다. 조선이 망한 것은 바로 이 당파 싸움 때문이었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 10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경제가 위기이고 또 안보가 위기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 나라의 발전 또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인가 국민들은 생존에 관심이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승자 독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힘들던 말던 다양한 수들을 쓰고 있지 않나. 또 지금 현재 이 데모를 하시는 분들 또한도 보면 명분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일사불란하게 현재 경제의 발목을 잡으려고 쓰는 거죠. 결국 경제라는 건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운송이 매우 중요한데 도로와 철도 이 양방향을 다 막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파업을 했지만 현재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국민들이 이제 우매하지 않다, 선동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좌우를 떠나서 좌파와 우파를 떠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이고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금 현재 좌파 측에서조차도 이 화물연대의 파업, 철도의 파업은 잘못됐다라고 비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뭐냐면 결국은 투표권이죠. 자, 그래서 누구를 뽑을 것이냐, 좌를 뽑을 것이냐, 우를 뽑을 것이냐
중에서 한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뭘 보면 되냐면 이 정치인이 나라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가 아니면 상대 팀을 음해해서 왜냐하면 이게 뭉칠 우리가 되는 방법이 하나의 목표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도 우리가 되지만 공동의 적을 가지고도 우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상대는 적이다. 상대는 잘못됐다. 악이다. 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모이기 쉽거든요. 그래서 갈라치게 하는 이유,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이유는 자기네 지지 세력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거에 농락당하면 좌가 됐든 우가 됐든 그거에 농락을 당하면 결국은 나라가 힘들어진다,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좌쪽에서 나오는 정치 지도자들, 우쪽에서 나오는 정치 지도자들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느냐, 아니면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지지세력을 결집 발휘하느냐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에 여행을 좋아해서 국내 여행들을 뭐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만 국내 여행들을 많이 다녀보는데 어떤 동네는 왼쪽 오른쪽이 좌든 우든 이게 교체가 되는 뭐 10년 만에 교체가 되든 뭐 5년 단위로 교체가 되든 교체가 되는 동네가 있고요. 절대로 교체가 안 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빗자루 하나 꽂아놔도 당선이 되는 지역들이 있죠. 그 지역들의 차이점을 보자면 교체가 되는 지역들은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민이 또는 뭐 시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점을 정치인들이 파고들어서 그거를 주려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냥 쇠말뚝 하나만 박아놔도 당선되는 데는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치이고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선 왼쪽 오른쪽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발전에 지역 발전에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에 실패하는, 하는 족족 실패를 해요. 그래서, 나는 똥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운이 없나 보다. 당신은 운이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돈 벌, 이게 운이 안 되니까 투자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에 열려 계시나, 아예 가족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의 공통점,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워낙에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뭐냐 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여러 공통점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공통점, 제일 중요한 지점이라고 놓고 본다면 부동산 투자로 실패하는 분들의 특징은 바로 오늘을 보고 투자하시더라고요. 오늘을 살고 있고 오늘의 눈을 가지고 오늘 좋은 물건, 오늘 되는 물건, 오늘 괜찮은 물건을 투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비율로 보면 거의 9대 1. 오늘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9고요. 9. 그리고 미래의 눈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1이더라고요. 혹시 오늘 지금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지난주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지난주 강의가 언제 사시겠습니까? 라는 강의였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광교 신도시의 옛날 저수지 같은 그런 사진과 다음에 강남 사거리에 한참 막 공사하고 있고 막 아무것도 없고 도로만 뚫려 있던 그런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동네가 어디세요? 혹시 뭐 잠실 쪽이신가요? 강남 쪽이신가요? 아니면 뭐 판교인가요? 분당인가요? 자, 그러면 그 다 완성되고 다 만들어진 동네에 그때 들어가셔서 그때 지금 현재 시세 차익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돈 버신 분들을 보셨나요? 자, 강남에 물론 그 뉴스를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강남에 무슨 빌딩을 사서 얼마의 차익을 보고 빠졌다라는 기사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또한도 디테일하게 보면 거기가 달라지고 바뀌었기 때문이지 그냥 그 가치가 가만히 올라가서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연예인들 중에 그 가장 부동산 투자로 돈을 잘 번 연예인들이라고 놓고 본다면 저는 단연코 노홍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홍철은 뭐 부동산 선수죠. 걔는 뭐 거의 뭐 천재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가 돈을 번 건 바로 그 후암동 쪽이죠. 용산에 어, 다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상가를 사서 거기에 홍철 책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빵과 그다음에 그 빵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책도 보고 할 수 있는 책방을 만듭니다. 책방이 아니라 책방. 책도 보고 빵도 먹고 하는 거죠. 거기에 명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고 연예인들도 거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죽었던 상권이 도저히 빛을 보지 못할 상권을 살았고 거기에 붐이 일자마자 2배 이상의 차익을 보고 빠집니다. 자, 이렇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그러니까 그 미래를 보는 것이 경제일 수 있고 정책일 수 있고 다음에 어디에 신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진다일 수도 있지만 노홍철이 대단한 건 나라가 만들어주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붐을 만들어 버렸죠. 그렇게 해서 미래를 보고 들어갔다가 완성되는 미래 때 다 완성되기 전에 붐이 막 불기 시작할 때 그때 빠져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곡동도 그렇고 광교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한참 개발 붐이 불고 개발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소문이 막 나려던 시점에 그때 빠질 시점이라는 거죠. 그때가 들어갈 시점이 아니라 빠질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도 상담하다 보면 마곡동의 투자가 어떻느냐라고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마곡동이 뭔지를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마곡동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곡동의 별명이 뭐예요? 마곡동의 별명이 포스트 강남, 포스트 강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곡동을 알기 전에 저도 뭐 우물안의 개구리였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마곡동을 알기 전에는 제가 지역주택조합 한참 인기 있어서 팔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서울시 내에 이렇게 대단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지역주택조합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집이 있고 다 빈 땅이 없는데 서울시에 논밭이 없는데 그러면 지을 수 있는 땅은 오로지 지역주택조합,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지역들을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마곡동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발표가 나고 5호선이 연장되고 9호선이 연장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마곡동을 팔려 가보고 나서 땅을 치면서 내가 참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서울시에 90년대가 넘어가고 2000년대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도 서울시에 이렇게 광활한 논밭이 있었구나. 그것도 한강변에 논밭이 있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투자할 때 저희 고객들에게 서울시의 마지막 남은 논밭이고 다음에 여기가 강남처럼 됩니다. 강남을 넘어서게 됩니다. 강남을 잡아먹게 될 겁니다. 그때 투자하세요. 라고 목청 높여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말을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미쳤냐 한 소리 들었어요. 너 미쳤냐? 왜? 그 마곡동에 뭐가 있다고 그 논밭에 거기다 투자를 하느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제 모든 고객들은 전부 다 미쳤냐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지나가는 개들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마곡동이 괜찮겠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앞으로도 마곡동은 강남을 잡아먹고 포스트 강남이 될 거기 때문에 돈이 오를 거긴 오를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은 굳이 마곡에 왜냐하면 이미 벌써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할 거면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더 그 시간에, 그 돈에 더 많은 차익이 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마곡동의 잔치는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의 눈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발 앞서서 불편 늘 뭐 기본 얘기하잖아요. 불편할 때 사서 편리해지면 판다, 지저분할 때 사서 깨끗해지면 판다, 멀 때 사서 가까우면 판다.
라는 걸 가지고 미래의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데 늘 들어가시는 분이 제 말씀을 이제 한 2년 전에 듣고 제 말을 2년 전에 듣고 투자하신 분들이 계세요. 2년 전이면 제가 한참 향동 팔 때네요. 향동은 또 뭐냐면 이 3기 신도시의 키워드는 반칙이죠. 이런 신도시는 여태까지 없었다. 반칙이다. 3기 신도시 때문에 억울하신 분들이 생겼어요. 어떤 분들이 억울하냐면 2기 신도시 들어가신 분들이 억울해요. 왜냐하면 2기 신도시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자리 잡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올라갈 만큼 쭉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2기 신도시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멀어요. 1기 신도시도 서울에서 멀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 중심가보다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 신도시의 유일한 희망은 GTX의 개통이에요. 그래서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전부 다 2기 신도시를 위해서 30분대 중앙으로 모여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GTX다라고 보는 거죠. GTX가 이제 아직 A 노선도 개통이 안 됐잖아요. A 노선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B 노선 만들 거고 C 노선 만들 거고 해서 2기 신도시가 자리 잡는 데까지는 최소 15년 이상은 더 있어야 2기 신도시가 정점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자, 그 와중에 3기 신도시가 끼어들어요. 새치기했죠. 그래서 2기 신도시의 앞으로 새치기를 했어요. 2기 신도시의 특징은 서울과 딱 붙어 있다. 가깝다.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지역들이다. 다 전부 다 비닐하우스 치고 농사 짓던 땅. 처음엔 사람들이 서울시가 점점 넓어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반드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비닐하우스를 만드셨습니다만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손대지 않고 그린벨트로 묶여버렸기 때문에 서울은 더 이상 넓어지지 않을 거고 서울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지역들은 안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포기하고 있던 시점. 포기를 해야 그때 개발되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산 개발될 거기는 한데 그래서 용산에 정말 낡은 오래된 작은 평수의 빌라들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언제 개발되느냐? 모두가 다 포기할 때. 그러니까 건물이 낡을 때가 개발될 때가 아니라 모두가 손 놓고 포기할 때. 여긴 개발 안 돼. 그럴 때 개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용산은 완전히 물론 뭐 미군 기지 있던 자리나 뭐 철도 부지 이런 자리들은 개발될 겁니다만 나라 소유의 땅이니까. 하지만 민간이 가지고 있는 땅은 개발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자리, 창릉 신도시, 그다음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그다음에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런 자리들이 포기했던 자리들, 개발이 안 될 거라고 포기했던 자리,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자리, 그 자리에 3기 신도시가 기습적으로 발표가 됐죠. 아마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이미 가깝기 때문이죠. 마음의 거리, 심리적 거리만 멀 뿐이지 실제 거리는 매우 가깝습니다. 서울과 딱 붙어 있거든요. 자, 향동 이야기하다가 여기로 넘어왔는데 향동은 창릉 신도시보다, 그러니까 향동과 창릉이 어디 있는 거냐면 수색 옆에 있어요. 상암 옆에, 수색 옆에 있어요. 서북쪽으로 서울을 벗어나면 고양시거든요, 고양시. 고양시에서 제일 먼 게 일산입니다. 일산은 파주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제일 가까운 게 바로 창릉입니다. 이 창릉보다 더 가까운 건 바로 향동이죠. 그래서 마치 햄버거와 햄버거 사이에 위치한 패티처럼 서울의 끝 바로 붙어 있는, 심지어는 이 향동은 전화번호를 031을 쓰는 게 아니라 02를 써요. 그러니까 전화로서는 서울이다라고 보면 돼요. 02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철도도 그냥 빠르게 들어가고 3기 신도시에 들어가니까 GTX 그렇게 크게 벌어지는 사업 GTX의 노선이 살짝 당겨서 내려와서 창릉역이 생깁니다.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가지고 있는 창릉 신도시의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향동을 이야기할 때 창릉 신도시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시라면 향동은 세례 요한이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향동은 창릉에 묻혀서 잘 될 수밖에 없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2년 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투자를 하셨고 향동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전매 타임이 이제 2023년에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전매를 처음 해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는 모든 일에는 겁이 납니다. 겁이 나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잘 팔리겠느냐? 이게 전매가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하느냐? 그 당시 때 1457세대가 분양을 했는데 역 들어서는 그 향동 역 들어서는 바로 그 사거리에 1457세대가 분양을 했는데 그게 전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과연 전매가 되겠느냐라고 걱정 어린 질문들을 심심치 않게 저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강의 내용 중에 전매 기술, 전매 타이밍에 대한 내용을 그분들 위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10%고, 그다음에 오늘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9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자, 마곡동도 그랬고요. 강남도 그랬고요. 수많은 신도시가 2기 신도시 만들어졌고 1기 신도시 만들어졌고 수많은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먼저 허허벌판일 때, 막 공사할 때, 토목공사할 때 이때 사는 분들이 10%라니까 10%.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도시가 다 만들어져서 요즘도 마곡동이 괜찮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처럼 완성되고 만들어지고 누가 봐도 돈을 버는 오늘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걸 보고 움직이는 분들이 90%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들어가신 분들이 손을 털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곡동도 많이 팔았고요. 그다음에 하남 미사 신도시도 많이 팔았고요. 수원 광교도 많이 팔았고요. 판교도 많이 팔았는데요. 그분들 중에 전매를 실패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팔던 시점은 붐이 불던 시점이 아니었어요. 붐 불기 바로 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할 때, 거기 허허벌판에 뭐가 있냐라는 소리를 할 때, 그때 팔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털고 나왔냐면 붐이 불었을 때 팔고 나왔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허허벌판일 때 가격이 1이라면 이제 그리고 맥시멈 정점에 섰을 때 정점은 항상 지하철이 개통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곡의 정점은 9호선과 5호선이 개통했을 때가 마곡의 정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물가 상승률만 올라가는 거죠. 저는 물가 상승률 올라가는 건 올라갔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돈은 비록 숫자적으로는 벌었지만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기 때문에 저는 그건 벌었다고 보지 않아요. 물가 상승률만 올라가는 것은. 자, 그래서 10이 되는 시점은 지하철이 개통했을 때예요. 그러면 저희 고객들이 마곡동에 들어갔던 저희 고객들이 지하철 9호선과 5호선이 개통했을 때 그때 팔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한참 들어가서 한참 도로 공사하고 있을 때 그때 팔았어요. 아직도 허허벌 팔릴 때, 아직도 분양 물건이 많았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가 문영건설이 23차까지 만들어졌을 때였는데 저희는 팔 때가 문영건설 한 11차, 12차 팔 때 그때쯤 팔고 나왔어요. 물론 남아있으면 더 벌죠. 1부터 올라가면 10 먹고 나오면 좋죠. 10 먹고 나오면 좋죠. 근데 저희 고객들은 항상 4만 먹고 나옵니다. 1에 들어가서 4에 나와요. 이 4가 붐이 시작될 타임이에요. 붐이 시작될 때 들어간 사람들은 못 버느냐? 법니다. 6 벌어요. 6. 근데 문제는 10이 되고 나면 정점에 이르면 그때부터 매매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붐이 불어서 한참 막 사려는 사람이 많을 때 그때는 팔고 나오기가 좋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이제 6의 가격이 되고 7의 가격이 되고 8의 가격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타임에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 매수자가 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산 사람은 그리고 나서 돈을 못 벌어요. 1이나 2 벌까 말까? 아니면 자금이 묶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만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산 사람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보다 더 많은 걸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6을 남겨야 돼요. 제가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강의 쭉 해오면서 우리는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벌었느냐. 시간이 그러니까 time is gold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거죠. 시간이 돈이에요. 그러면 자 1부터 4까지 올라가는데 2년 걸렸다. 그리고 4부터 6까지 올라가는데 8년 걸린다면 총 1부터 10까지 올라가는데 10년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4부터 6까지 올라가는 시간보다 1부터 4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훨씬 짧단 말이에요. 확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쭉 완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4, 4, 4, 4만 먹더라도 4만 먹고 4만 먹고 4만 먹고 4만 먹어서 10년 동안 총 4번에서 5번 정도를 회전시키는 거죠. 그럼 4번만 회전시키더라도 4, 4, 16, 16을 먹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1부터 10까지 10년 걸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10밖에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면서 넘어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 빠르게 뜨기 전에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2년 뒤의 미래를 보고 2년 뒤의 미래를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2년 뒤에는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2년 뒤에는 붐이 불 거다. 바람이 불 거다. 이거를 보고 들어가는 거죠.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당장 받을 월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매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월세의 목적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우리는 대출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내가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돈이 있어요. 그런데 대출이 80%가 나와요. 그러면 한 채 살 돈으로 5채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 그걸 가지고서 5채를 사면 내가 한 채로 받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을 5배로 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활용해야 되는데, 대출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자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자로 내는 돈보다 먹는 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나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 대출을 하기 위한 방법 또는 내 자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전세 또는 월세거든요. 그렇게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줄여야 되죠. 건물이 늙기 전에 빠져나와야 되죠.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세 월세도 활용하고 그러면서 내 자본을 줄이고 이자를 겁내지 않고 여기까지 들어가면 그러니까 먼저 미래의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이 10%라면 지금 쭉 말씀드린 이자를 겁내지 말아라. 그다음에 전세와 월세는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라는 것까지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2%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찐부자들이 2%가 안 되는 거예요. 찐부자들은 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눈을 내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쭉 자세하게 또 나열을 해보자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전부 다 미래를 보는 현재만 보는 미래를 보는 눈이 없는 이걸로 다 귀결돼요. 다 귀결돼요.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려보면 상담하신 분 중에 잠실에 오피스텔을 한 대여섯 채 정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프라이드가 대단하잖아. 잠실에 오피스텔 가지고 오피스텔 공실 하나도 안 나. 팍팍 나고 딴 데보다 월세가 잘 나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딸이 결혼하게 돼서 오피스텔 정리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정리가 안 돼요. 안 팔려요. 왜냐하면 이게 뭐 수년간 이미 그 오피스텔에서 돈 뽑아 먹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돈을 뽑아 먹는 사이에, 월세를 받는 사이에 이 건물이 자꾸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오피스텔들이 새 거가 들어선다면 거래는 새 거가 되지. 오죽하면 우리나라 동네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타오. 누가 살 때 헌집 사요? 새집 사지? 근데 그러면 이 건물이 늙은 만큼 새로 만들어진 애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감가상각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매가보다 아래로 팔아야지. 매매가보다 위로 팔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분은 매매가랑 동등하게 팔려고 해요. 왜? 주변에 새로 생긴 오피스텔도 더 비싸졌으니까 매매가랑 동등하게 팔려고 하는데 그 당시 매매가는 얘가 젊었을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죠. 왜? 이미 잠실은 더 이상 뭔가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다 만들 만큼 다 만들었거든요. 이미 최첨단이고 이미 교통 편리하고 이미 깨끗하고 그래서 그 가격이 전부 다 녹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물가 상승률만 올라가지 거기에 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건물은 자꾸 감가상각이 발생하죠. 새로운 젊은 애들이 자꾸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월세는 잘 나올 지연정
월세는 잘 나올지언정 그 월세는 뭐다? 이 건물이 늙어가는 걸 빼먹고 있는 거. 그러니까 즉 월세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오늘의 눈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눈으로 보신다면 마곡동이 아니라 잠실에도 혹할 거예요. 잠실이 아니라 강남에도 혹할 거예요. 강남은 완전 대한민국의 첫 번째 신도시거든요. 1970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80년대 한참 만들어지던 그때예요. 1980년이면 198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이미 벌써 40대가 넘었습니다. 중년이. 그러면 이 동네도 중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눈을 가지고 투자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어, 얘가 돈이 굴러서 붙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 돈 자체를 넣어놓고 그 돈이 건물이 빠지는 거, 건물이 늙어가는 거에 대한 것만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오늘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눈을 보셔야 되죠. 자, 미래의 눈이 10년 뒤의 눈, 20년 뒤의 눈까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2년 뒤의 눈만 보면 돼요. 왜? 저와 함께 하시면 시간을 최대 아낄 거거든요. 10년씩, 20년씩 투자하지 않을 거거든요. 최대 5년. 그리고 이 5년은 제가 전세 또는 월세 전수를 썼을 때, 그때가 5년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향하는 바가 전매가 가능한 물건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2년을 최소치로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 내다보는 게 5년 앞을 내다보고요. 그리고 주로 2년 앞을 최우선으로 내다봅니다. 2년 앞을 최우선으로 내다봐요. 2년 앞은 단지 그냥 지하철 공사가 어디에 만들어지고 있느냐, 현재 기업이 얼마나 있느냐, 어디에 무언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정치 상황도 봅니다. 정치 상황. 그 세계 경제 상황도 봅니다. 자, 지금 현재 IMF, 그다음에 2008 외환 위기와 견줄 정도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현재 바뀌고 있다에 주목해야지. 경제 상황이 현재 안정돼서 쭉 갔다라고 보는 게 아니죠. 저희 기회는 경제 상황이 쭉 갔다도 부동산 가격이 그냥 물가 상승률만 쭉 따라 올라가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있는 이때가 저희는 위기라고 봐요. 차익이 안 생기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물가 상승률만 따라 올라가고. 그런데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든 경제 상황이 좋아지든 어쨌든 변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변동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고 지지난주, 지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상황이 그러면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책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경제 상황을 좀 앞으로 2년 뒤를 예측을 해보자면요.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고금리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 거다. 2년, 3년, 4년, 5년 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나온 기사가 이 파월 의장이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베이비 스텝을 이야기했죠. 지금은 조금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좀 성급해서 올리지 않아도 된다.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처음에 금리를 막 미친 듯이 올린 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니까. 왜냐면 경제 대공황이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대공황이 올까봐 무서워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바로 소비를 좀 더 줄이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좀 올렸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씩 4번 올렸죠. 올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다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점은 뭐였냐면 가계대출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은행 대출을 제일 많이 하는 건 바로 기업 대출입니다. 이미 벌써 기업 대출 많은 양의 대부분 기업들이 부채를 엄청 갖고 있잖아요. 자기 자본보다 훨씬 큰 부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출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한 70만 원, 80만 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고 있다가 갑자기 한 110만 원 정도 더 올라가게 되니까 그럼 이제 한 180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이 아니거든요.
몇백억, 몇천억이 오고 가요. 그게 더 커지게 되죠. 그렇게 돼서 과연 기업이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은 긴축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아요. 신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그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정도의 대출 이자만 더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는 기업이 평소에 지출하던 금액보다 타격이 갈 만큼 굉장히 큰 금액으로 대출 이자가 올라갔죠. 그러면 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업은 어떻게 하나요? 기업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를 뭐와 예시에 들 수 있냐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세금을 엄청나게 올려버렸죠. 그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폐고, 그래서 나라의 반대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징벌적 세금이라고 해서 중과세를 엄청나게 때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량이 확 늘었죠. 그래서 민주당 정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적폐이기 때문에 그들을 쪼개려면 징벌적 세금을 매겨야 되고 세금 세수 확보된 걸 가지고 복지에 쓰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굉장히 좀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집이 올라가고 집세가 올라가면 그것을 이 집 가진 사람들이 부담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전가시키냐면 세입자에게 전가시켜요. 그래서 월세를 올리고 전세를 올려요. 그래서 그들은 세금이 크게 늘지 않았고요. 그 부담이 전부 다 서민에게, 집 가지지 않은 서민에게 갔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기업이 대출이 늘어나면, 그 대출금이 늘어나면 방법은 잉여 인력을 자르는 거예요. 감축에 들어. 그러니까 신규 투자로 서로 새로운 고용이 늘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직원들을 잘라요. 그래서 대출이자가 빠지던 부분들을 인건비로 상쇄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걸 후행 지표라고 불러요. 고용과 다음에 정리해고는 후행 지표예요. 경기가 어려워지고 기업이 좀 더 긴축 재정을 하면 제일 마지막에 기업이 어려워지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냐면 직원들을 고용을 해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행 지표예요. 그다음에 기업이 막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공장이 늘어나고 라인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고용이에요. 그래서 후행 지표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예고돼 있고 어디가 얼마가 자른다 어디가 얼마가 자른다. 삼성 같은 경우도 이재용이 처음 인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 관리자들 감축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3040 여성들을 좀 많이 채용하겠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많이 채용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자릅니다. 그럼 미국은 안 자르겠어요? 미국 인플레이션 엄청나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데 기업들 감축이 대규모 인원 감축이 예고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압불싸 싶은 거죠. 자, 그러면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도 공황으로 갑니다만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경제 활동을 줄이고 인원을 감축해서도 경제 위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집값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때 경제에 도움이 안 되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도 경제에 어려움이 와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다시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사실 이 코로나 여파로 푼 돈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거든요. 충분했다. 지금까지 충분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내년 봄, 내년 상반기가 되면 금리는 원래대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돌아오게 되고 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정도, 대출을 감내할 정도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고객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그래도 최대치까지는 좀 혹시라도 안 될 수 있으니까 내 예측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최저치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2년 안에는 돌아온다. 2년까지 3년, 4년 가지 않는다. 이거는 말씀드린 건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제 생각은 내년 봄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가 있으니까 좀 루즈하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최악의 상황으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 건설 경기 상황을 놓고 보자면 지금 현재 많은 시행사들이 그러니까 이 건설사가 짓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시공은 건설사가 합니다만 전주는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그러니까 시행사가 안 망하면 안 망해요. 건설사가 일을 망하더라도 시행사가 돈줄이기 때문에
간판 바꿔달고 건설사 바꿔달아서 진행하면 돼. 그런데 건설사가 아무리 튼실한 건설사라고 하더라도 시행사가 망하면, 전주가 망하면 공사는 멈춥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사들이 지금 이제 눈치 게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미뤄요. 내년으로 다 미루고 있어요. 즉 분양되고 있는 물건이 없다. 분양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물건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이거 엄청난 기회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엄청난 기회예요. 자, 보세요. 오늘의 눈을 보면 시행사가 다 안 만든대. 경제 상황을 알 수 없으니까. 인건비 엄청 올랐지, 자재값 엄청 올랐지. 그다음에 요즘은 파업해서 막 저 시멘트 차도 안 다니지. 그다음에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지. PF를 안 일으켜줘요. 은행도 쫄아갖고. 건설사 망할까 봐. 이래서 다들 보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눈을 보는 사람은 이게 위기죠. 그래서 투자 안 하죠. 좀 관망세로 지켜볼래. 그런 와중에도 지금 분양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도 짓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2년 뒤의 미래를 볼까요? 2년 뒤에 전매할 수 있는 전매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입주하려고 해도 입주할 물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 만들었으니까. 지금 안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공사를 해야 나중에 2년 뒤에 입주할 거 아니에요. 입주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매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뭐 월세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지금입니다. 물량이 없으니까. 결국 경제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매우 좋은 기회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선 불안하시죠. 만약에 막 짓고 있는데 뭐 건설사 망하고 막 시행사 망하고 막 경제 폭망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겁나시죠. 자, 이럴 때 정치 테마주가 들어갑니다. 정치 테마주. 자, 정치인들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난 정치인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정치를 해볼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만, 언제나 결론은 정치하지 말자예요. 왜냐하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절반인 반면에, 우리는 갈리잖아요. 좌우로 갈리잖아요. 그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유 없이, 상대팀이라는 이유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격하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얘기야. 국민의 반이 나를 싫어하게 될 거예요. 정치를 하면. 그럼 인기 있을 때는 승승장구하겠지만 인기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남아있어. 그러면 결국 정치인의 말로가 비참한 이유가 미워하는 사람만 남기 때문에 정치인의 말로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의 뻔한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를 하고 싶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모든 걸 내던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권의 잠룡이라고 한다면 1등은 별로 재미없어요. 2등, 3등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2등, 3등이 1등 되려고 막 뭔가를 하거든요. 1등은 지키려고 들고. 그 뭔가 하는 것 중에 반드시 뭔가를 만들려고 빌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재미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당에서 저는 오세훈 후보를 보고 있어요. 이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이죠, 현재. 뭔가 할 수 있는 위치예요. 뭔가 할 수 있는 위치인데 현재 1위가 아니에요. 현재 지금 잠룡 중에 1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걔한테 밀린단 말이에요. 한동훈한테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서울시장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잘하면 뭐 중간이나 가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시장 할 만큼 했어요. 오세훈 시장. 그래서 목숨 걸고 만들고 있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을 만들었듯이 서울시장 시절에 세운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운지구를. 예에 투자하신 분들, 먼저 투자하신 분들, 우리가 G 팰리스를 저희가 팔았었죠. 그분들은 정말 로또 잡으신 겁니다. 로또 잡으신 거예요. 얘는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현재 상황이 앞으로도 나락으로 가든 말든 간에, 여기는 확 바뀌어요. 확 바뀌는 동네. 그 전에 저희가 그 남대문 시장에 그 물건을 한번 판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대문 시장이 다 코로나 때문에 얼어붙었거든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이 막 상권이 확 다 죽고 명동에 막 임대 매물로 나오는 집들 엄청 많고 이제 명동은 끝났다. 이게 다 오늘의 눈이라니까. 오늘의 눈. 오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명동을 끝났다고 얘기했어. 자, 오늘 토요일 저녁이죠. 날씨도 오늘 좀 풀렸다고 해요. 좀 오늘 시간 여유 괜찮으시면 남편분과 함께, 아내분과 함께 오늘 저녁 명동 데이트를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면 명동 꼭 나가세요. 오늘 저녁에. 내일부터 추워진대요. 오늘 저녁은 괜찮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느끼시고. 명동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외국인들 엄청 많습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 와중에도 이태원 사태 날까 봐 걱정될 만큼 외국인들 엄청 많아요. 근데 기존의 외국인과 달라요. 참고로 제가 이 부동산 업하기 전에 17년간 직장 생활한 게 관광업이었거든요. 관광업 때 보면 단체 관광객들 많이 유치했는데 일본 관광객, 중국 관광객, 동남아시아 관광객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명동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위아더 월드입니다. 전 세계 인종 다 볼 수 있어요. 남미 사람, 어디 사람, 어디 사람, 모든 나라 사람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중동 사람, 인종을.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중국, 일본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치고 보더라도 거의 80%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지금 상인들도요. 옛날엔 일본어 걸어놓고 막 중국어 걸어놓고 막 일본어, 중국어를 호객행위 했잖아요. 지금은 일본어, 중국어를 호객행위를 안 해요. 그냥 미소로 호객. 미소로. 왜? 그 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언어를 할 수 없거든.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연령층도 젊은 애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와요. 나이 든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막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명동 가면 거기에 육안의 닭갈비집 있어요. 육안의 닭갈비. 체인점이죠. 거기 한번 들어가진 마시고 닭갈비 옷에 냄새 배니까 먹진 마시고 창밖에서 보세요. 안에 빈 자리가 없습니다. 빈 자리가 없는데 거기도 위아더 월드야. 남미 사람부터 북미 사람, 유럽 사람 다 있습니다. 연령도 다 있어요. 모든 연령이 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풀리고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설문조사. 전 세계 설문조사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벌써 오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앞으로 더 온다는 얘기죠. 더 많이 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명동 상권 살았다는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명동 상권 다시 살았다. 난리도 아니다. 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의 눈을 보셨던 분들 제가 한참 남대문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명동 죽었을 때 그때 사신 분들도 위너입니다. 지금 남대문 시장도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자, 그 옆에가 세운지구입니다. 그 바로 옆에가 세운지구인데 자, 용산에 지금 현재 집 갖고 빌라 가지고 계신 분들 한참 더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절망하는 단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세우는 그 단계가 지났거든요. 자, 명동 여행, 이제 그 남편분과 가보신 다음에 걸으시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충무로 이쪽으로 해서, 또는 뭐 청계천을 걸어서, 세운지구 쪽, 세운상가 쪽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어디나 재개발되고, 우리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면 재개발되고 건축할 때 뭐가 껴요? 깡패가 끼죠. 용역 깡패가 껴요. 그리고 서민들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을 막 가서 횡패 부리고 막 깨 부수고 막 이래갖고 하죠.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보면 항상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한다. 빨간색 라카칠 돼 있고 막 현수막 걸려 있고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옛날 용산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죽은 사람도 있고 이랬잖아요. 자, 과연 그런 모습일지를 한번 세운지구를 가보세요. 현수막이 하나도 안 걸려 있어요. 빨간색 라카칠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 안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미 낙담할 만큼 너무 낙담한 거예요. 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다음에 또 이거 뭐, 재개발 반대한다. 막 하잖아요. 그거를 저는 진짜 재개발을 반대하시는구나. 거기에 살고 싶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요. 제가 나쁜 놈인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보상비를 작게 주면 나는 안 나갈 거야. 나 보상비 많이 줘. 이렇게 들려요. 저는. 제 시각이 좀 왜곡됐나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자, 그러면 청계천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조금 보상비 주면 나 안 나갈 거야. 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철거 반대 막 빨간색으로 막 라카시 칠해져 있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 이미 세운 지구를 재개발, 재건축하겠다는 최초 얘기가 올림픽 때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나왔습니다.
서울 4대문 안에 제일 낡은 동네가 세운이었거든요. 80년대에도. 그래서 거기를 좀 새롭게 만들겠다는 얘기가 그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 세운지구가 처음 재개발 재건축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40년이에요. 그리고 안 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포기를 했죠. 그래서 에이, 4대문안은 개발이 안 돼. 여기는 개발이 안 되는 땅이야. 죽었다 깨나. 그러다 보니까 명동 대비 가격이 10분의 1보다 훨씬 더 언더로 싼 거죠. 바로 옆에 명동은 난리인데, 비싼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중구에 다 몰려 있는데, 1위부터 10위 중에 8개가 중구에 다 몰려 있는데, 바로 그 근처에 1km도 안 떨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싸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된 거예요. 그럼 용산은 언제 투자돼요? 세운처럼 사람들이 다 이제 희망을 갖다 포기하고 희망을 갖다가 안 되고 희망을 갖다 안 되고 반대해서 완전히 낙담했을 때, 그래서 가격이 주변 대비 싸졌을 때, 결국 신도시를 만들고 뭔가를 만들 땐 토지 보상비가 제일 싸야 돼요. 토지 보상비가 비싸고는 개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중요한 땅이어도. 그래서 용산 또한 그 과정을 겪어야 개발됩니다. 자, 세운지구는 그래서 모두가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을 때, 이때 개발되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현수막 걸려있는 게 뭐가 걸려있냐면, 박원순 시장 때 거기 보행로를 2층에 보행로를 만들었어요. 박원순 시장은 서울에 그 보행로 만드는 거 좋아하나 봐요. 서울로도 그렇게 위에. 참고로 서울로 옛날 그 고가도로 꾸며놓은 건 이쁘게 잘 꾸몄더라고요. 그건 뭐 나이스해요. 자, 그런데 이 청계천에다가 세운지구에다가 만든 2층의 보행로를 철제로 만들었어요. 철제. 그래서 조금 하면서 철제로 가요. 다 이거 철이에요, 철. 제가 군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이거 청송교도소에서 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깜빵 간 게 아니라 교도대로 죄소자를 지키는, 그래서 교도소 생활을, 그것도 제일 악명 높다는 청송교도소를 제가 2년 2개월 동안 거기서 군 생활을 했는데 이 세운지구 2층에 가보면요, 그 철제로 되어 있는 게 자꾸 교도소 생각나요. 흉물스러워. 흉물스러워. 그래서 거기다 현수막 붙어 있어요. 이게 흉물스럽다. 이게 웬 말이냐. 이거 철거해라. 이게 뭔 삽질을 한 거냐.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모두가 다 세운지구를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죠. 바라고 있죠. 자, 지금 G팰리스 거의 다 팔았고, 이제 비싼 것만 남았어요. 큰 평형대만 남았어요. 그러면 세운지구는 끝난 게 아니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제 꿀 정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의만 드릴 수 없죠. 꿀 정보를 드려야 되잖아요. 꿀 정보. 지난번까지는 계속 저희가 그 경기 남부권에 의학, 바이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지역에 좋은 나이스한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꿀 정보는 4대문안입니다. 4대문안에 얘는 사실 좀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해야 돼.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결국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도 지금 제일 싼 가격입니다. 제일 싼 가격이에요. 자, 현재 꿀 정보 상가가 열립니다. 1월, 2월 중에. 1월, 2월 중에 상가가 열려요. 자, 이 상가는요. 어떤 상가냐? 명동 상권을 빨아들일 상가입니다. 명동에 사람들 엄청나게 바글바글 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시작점이 남산 한옥마을 충무로 남산 한옥마을에 출발을 해서 어디로 쭉 가느냐? 바로 종묘까지 이어집니다. 종묘도 군까지 산책로가 쭉 이어지게 되죠. 녹지로 이어집니다. 거기에 세운상가, 진양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이어지는 라인이 공원화가 돼요. 요즘 트렌드는 녹지거든요. 녹지 주변에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 녹지 밑으로는 결국 청년들이 저렴한 아이템을 가지고 딴 데서 볼 수 없는 물건을 취급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하로 들어갑니다. 녹지 지하로. 청년들의 아이템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로 초고층, 35층 이상 되는, 서울시에 35층 규제가 풀렸잖아요. 35층 이상 되는 초고층, 서울 4대문 안에 최고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는데 건물과 건물의 간격이 넓습니다. 즉 건폐율이 낮다는 얘기죠. 15%씩 기부 체납을 받아요. 모든 건물들이. 그러면 왼쪽에 15%, 오른쪽에 15%, 합쳐서 30%의 녹지가 확보되죠.
그 녹지들이 건물과 건물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고층 생기는데 1층과 2층으로 상가가 생기죠. 그리고 1층으로도 보행자가 다니고 2층으로도 보행자가 다닙니다. 지금 흉물스러운 교도소 같은 걔는 바꾸겠죠. 걔를 놔두고선 미관이 살지 않아요. 걔는 바꿀 겁니다. 오세훈의 역작. 오세훈이 디자인 감각은 있어요. 그 동대문 DDP 만든 거 보세요. 세빛둥둥선 만든 거 보세요. 디자인, 오세훈 시절 때 디자인 서울 한 거거든요. 그 디자인 감각을 만들어서 공원과 2층 보행로를 만들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 예산으로 해서 빌딩들을 초고층을 만들게 될 건데, 그러면 목표는 서울시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랜드마크들은 대부분 다 강남 아니면 마곡 아니면 여의도 아니면 그러면 이제 그 광화문 라인에 있잖아요. 광화문 라인보다 훨씬 더 높은 초고층 최신식 빌딩들이 녹지와 함께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본사는 상징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제일 힙한 자리에 본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의 본사가 그리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걷기도 좋고 녹지면서 예쁘면서 청계천도 지나치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과연 명동, 교통이 불편한, 다음에 주차가 불편한, 날씨가 춥고 더울 때 힘든 명동이 계속 그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빨아먹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상가를 살 때요. 주변에 대형 마트가 있거나 아니면 뭐 스타필드가 있거나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찾아보세요. 스타필드 주변의 상권, 이마트 주변의 상권, 홈플러스 주변의 상권 보세요. 사는지 살지 않습니다. 이런 대형 마트들이 생기기 전에는 가방에서 이렇게 전화 기다리면 김 사장님 전화 받으세요 하면 한 7, 8명이 찾아봤어요. 다 김 사장이거든. 골목에 있는 골목 상권이 다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대형 마트들이 생기면서 모든 상권, 골목 상권들을 다 빨아들였죠. 그것처럼 세운지구가 정권의 힘을 얻어서 초고층 빌딩이 생기면서 녹지와 함께 1층, 2층에 그림 같은 상권이, 지하에 그림 같은 상권이, 그러면서 주차도 편리해.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뭘 빨아먹겠어요? 단연코 명동을 빨아먹습니다. 명동 가던 사람들이 다 그리 가게 될 거예요. 종묘부터 남산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청계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도시, 대한민국의 전통과 미래, 왜냐면 남산 한옥마을이 전통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미래도시라고 이야기해요. 그 미래도시 중에 가장 미래도시가 세운지구에 쫙 생겨요. 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될 겁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신사나 아니면 이렇게 전통을 볼 수 있는 자리 연간 관광객이 3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절반 인구가 해당되는 사람이 온다고 해요. 자, 대한민국의 관광객은 자꾸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온다고 치면 우리나라 국민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바로 그 자리를 밟고 지나가게 될 거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엄청나게 밟고 지나가겠죠. 누군가가 내 집 앞마당을 밟아줬을 때 가격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많이 밟아줘요. 거기에 상가입니다. 거기에다 이번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난리 났었잖아요. 그 주상복합 아파트. 청계천 바로 옆에. 그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분양이 끝나자마자 피가 5억이 붙었어요. 분양이 끝나자마자. 그 힐스테이트의 1층과 2층에 산 겁니다. 대박이죠. 자, 세운지가 이렇게 쭉 길어요. 세운지가 쭉 긴데 거기에 청계천 이렇게 흐르죠. 그럼 청계천이 지나가는 라인은 요 라인 뿐이란 말이에요. 짧아요. 세운지가 청계천이 만난 지금 요 라인 뿐이에요. 거기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게 힐스테이트예요. 그 힐스테이트에 상가입니다. 세운지구 딱 청계천 지나가는 라인. 그러면 세운지구 중에서도 금싸라기 땅 중에 금싸라기 땅이에요. 거기를 분양합니다. 내년 1월, 2월 사이에. 거기에 너무나 다행인 게 건설 경기가 줄었고 분양 경기가 줄었어요. 그러면 가격을 산정할 때 지금 현재 엄청나게 분양이 잘 되는 상황이고 막 분양 열풍이 부는 상황이야. 내놓으면 팔리고 내놓으면 팔리고 그리고 나서 얘가 피가 막 붙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행사에서 가격을 책정할 때 마진을 엄청나게 붙이겠죠. 평상시에 보통 기본적으로 붙이는 마진이 30%의 마진을 붙여요. 그리고 잘 된다면 40%, 50%의 마진을 붙이겠죠.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분양 시장이 얼어붙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겐 기회인 겁니다. 아직 가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예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아마 시행사 마진 10% 막 10% 붙이기 힘들 거다. 왜냐면 비싸면 안 팔릴 거거든요. 그래서
잔뜩 쫄아 있는 상황에 많은 시행사들이 왜 분양 안 하고 있느냐? 왜 미루고 있느냐? 쫄았거든요. 시행사 마진 10%만 부져도 분양될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회라니까요. 이미 힐스테이트는 내년 1, 2월 사이에 준공이 됩니다.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상가는 원래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분양하거든요. 분양이 시작됩니다. 근데 가격은 시행사가 잔뜩 쫄아 있는 가격일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다 만들어지는 것도 2, 3년 안에 성과가 나요. 왜? 오세훈 시장이 붐을 일고 지지율을 올려야 다음번 대선 후보로 되기 때문에, 경선에 통과되기 때문에 2, 3년 내에 승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시행사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빨리 만들어라. 니네가 빨리 해라. 인허가 해줄게. 인사처리를 해줄게. 특별법 만들어서 해줄게. 대신에 초고층으로 줘. 멋있게 줘. 현대적으로 줘. 라고 압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압박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힐스테이트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장 쫄아있는 가격에 2, 3년 뒤에 가격은 엄청나게 뛸 겁니다. 그럼 상가 공실하면 어떡하지? 이미 청계천 라인에 숨은 맛집들, 돈 엄청나게 버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밀려나잖아요. 을지면허도 밀려났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을지면허 법을 소송했지만 결국 집을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을지면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매매로 들어오거나 또는 임대로 들어올 수 있는 돈 많이 버는 검증된 식당들과 검증된 상권들이 널려 있는 데가 그 자리예요. 다음에 명동 상인들조차 명동의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 걸 알아요. 명동의 시간을 세운지구가 빨아먹을 걸 알아요. 자, 그 사람들도 임대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매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로 가져가시면서 월세 많이 받으면서 가지고 계시다가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얘가 완성되는 그림과 함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뛸 거예요. 그때 매매하셔도 좋고. 다음에 얘는 제가 그동안에 계속 시간을 줄여라, 가지고 계시지 마셔라, 건물은 낚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세운지구의 상가는 평생도록 갖고 가시다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물려주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명동 상권이 일제시대 때 떠서, 물론 그때도 떴습니다만 현재까지 끌고 온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이에요. 그 상권을 빨아먹은 얘는 향후 100년, 200년까지 탄탄한 상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운이 늙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지고 계시면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예요.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지 마시고, 돈이 있다고 하면 작가도 아니면 2층이어도 평수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힐스테이트 아니면 조금 저렴한 건 프루지오도 마찬가지로 같이 분양을 할 것 같아요. 프루지오 헤리시티도 분양할 거예요. 얘는 조금 이제 청계천과 좀 떨어져 있는 블럭이 있긴 합니다만 얘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금에 맞춰서 어쨌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최대치로 땡기셨을 때 얘를 줄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상가 가지고 있을 때 나 어디 뭐 수원에 상가 하나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명동에 상가 하나 가지고 있어 하고는 급이 다르거든요. 근데 명동을 뛰어넘는 애란 말이에요. 그럴 때 세운의 상가 하나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퀄리티를 다르게 해주는 급이 다른, 그냥 부자인, 이거는 하나 사는 순간 부자야 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제일 좋은 꿀 정보를 드렸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충분히 이런 물건들, 기회들은 존재합니다. 자, 앞으로도 최고의 기회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